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28일 한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수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꿈틀대는 집값 하반기 부동산 역대급 변수가 대기하고 있다 라는 얘기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가격이 반등 조짐의 보임에 따라서 추가 규제에 대한 경고가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반등이 됐는가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얘기는 뭐였냐면 상반기에 부동산 최대 이슈가 공시가격 인상,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6월 1일 이전에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였으나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인해서 사실상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고 증여 등의 방식을 통해서 뭐 안 나왔다. 잠깐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재산세 부과일 전에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질 거라는 전망은 대체 누가 한 거예요? 그렇게 나왔어 신문 기사에. 네. 아니 이건 진짜 동의하는 사람 얼마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아무튼 나왔어. 오케이. 그래서 뭐 재건축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돼서 집값을 끌어올렸다. 네. 그래서 매물이 없으니까 시장에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 다음에 또 공시가격이 확정이 돼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그 다음에 금리나 가능성 시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면서 또 가격이 상승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뭐 후반 추가 규제 이야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수장님은 왜 가격이 반등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일단 이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파악 자체가 네. 이게 되게 이 사람들의 욕구는 굉장히 말초적인 거거든요. 말초적인 거. 그러니까 되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고 이 현명하고 냉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시장의 분위기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왜냐하면 다 나 혼자서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은 사람들의 의견이 그렇게 떠가면 쫓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또는 그러니까 나 냉정을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가격은 분명히 거품이 왔는데 나는 부안해동하지 말아야지 생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무슨 소리야 하고 막 이렇게 시장이 가잖아요. 그러면 다들 막 사야지 하고 남들 돈 버는 거 보면 이거 아니라니까 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나도 쫓아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이 이게 아니야. 지금은 끝도 없이 더 계속 빠지는 그런 상황이야. 남들이 반대의 경우로 이렇게 이건 분명히 저평가 구간이야. 이건 생각이 사야 돼라고 할 때도 남들이 무슨 소리야 미쳤어 지금 집 살 이런 상황에서는 또 용기 내어 이렇게 베팅하기 힘든 상황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지금이 여전히 상승세 안에 있느냐 아니야 완전히 꺾여서 시장이 맛이 가는 거냐 이 판단을 좀 해야 돼요. 근데 뭐 제가 느낀 건 그거였거든요. 버블은 시작되면 이게 쉽게 꺾이지 않아요. 꺾이지 않아. 그래서 지금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느냐. 아직까지 꺾이지 않은 이유는 사야 되는데 못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전히 시장 안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건 아니야. 엄청 많은 건 아닌데 사지 못하고 내가 요번 텀에 샀어야 되는데 못 샀다. 내가 목표했던 그 가격까지 떨어지면 사야지. 라고 맘먹었었던 이 수요층들이 시장 안에, 그러니까 이 수요층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은 지금 서울 수도권 시장에서도 핵심 지역에 또는 이제 그 우리 동네에서 좋은 아파트, 이제 비인기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아파트, 가고 싶었던 아파트 이런 것들을 봤던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입주 물량들 올 초에 좀 쏟아지고 또 강력한 규제책이 약발을 다하면서 좀 영향을 끼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인기 지역들 중심으로 특히 이제 강남 재건축 또는 강남의 새 아파트 중심으로 입주 물량 쇼크들 어느 정도 해소되고 이제 그때는 질려면 질 수 있는 물건들이 있었는데 그 물건들이 다 안 보이고
그 가격보다 실제로 지금 보면 인기 지역들이 한 3억 정도는 회복했거든요. 예, 뭐 2, 3억 정도들 다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5천만 원 빠지면 사야지, 얼마 빠지면 사야지라고 이렇게 맘먹었던 어떤 목표 가격이 다시 이렇게 가버리니까 멘붕이 오는 거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아유 내가 너무 큰 욕심을 부렸나 보다 생각하고 그냥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이게 되게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잠실 거를 팔고 돈을 보태면 강남을 넘어갈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게 연계돼서 이렇게 계단처럼 착착착 여기 움직이면서 여기 돌고 그런 부분들이 그쪽 시장에서는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게 만들어지면서 지금의 강남의 가격을 부추겼단 말이에요. 이게 또 그렇게 기축의 새 아파트들이 이렇게 돌면요, 재건축 아파트들도 같이 맞물려서 움직여요. 결국은 블루칩이니까,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좋은 입지의 블루칩이니까 지금 걔네들이 지금 한 번 돈 상태. 그래서 그 불이 지금 강북권에 있는 인기 지역의 새 아파트에도 살짝 옮겨 붙은 상황입니다. 강동 쪽에도 좀 일부 단지들에서 불 붙은 상황이고, 지금 현재까지 얘기해요.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지역들 중심으로 지금 이제 뜨거워지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네, 현재 상황은. 네. 자, 그래서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식의 공급에 대한 논리보다는 심리적인 요소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는 사람 못 샀던 사람이 떨어지면 들어가려고 간 보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 가격이 다시 회복하니까 마음이 조마조마해지는 것들이 지금의 상승세에서는 수요층으로 이 사람들이 결국 사줘야 되는, 돈도 들고 있는, 아직까지는 대출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올라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고. 근데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게 제가 얘기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게 그냥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니까 뭐냐면 청약제도 무주택자를 배려하는 청약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제 이 내용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청약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청약 통장 써보면 알잖아요. 내 가점으로는 택도 없구나. 이게 분양가가 누르고 억누를수록 싸게 나오는 분양단지면 아 이거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무주택자들이 관심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30점 커트라인일 수 있는 게 그렇게 되면 55점, 60점 돼요. 근데 나는 저 가점이 되려면 앞으로 얼마를 더 있어야 돼? 불가능해. 그래서 되게 어중뛴 상황이 된 건데, 그러니까 이 분양가 규제를 하면 할수록 청약통장을 쓸만하지 넣어봐야 못 돼. 지금 가점 투기가율제 안에서 가점이니까 안 되는 상황인 건데 계속 지금 더 누르겠다라고 하고 가점이 더 높아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서울 안에서 분양 물량이 앞으로 막 쏟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올 물량들이 있긴 있지만 애초에 나랑은 상관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접근할 수 없는 동네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런 사람들도 되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아, 청약으로도 안 될, 결국은 난 청약으로도 계속 안 될 것 같고, 그럼 이번에 사야 되나? 그리고 이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 서울 안에서는 인기 분양 물량들이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물량인데, 정비사업 물량을 지금 당장 강남에 이거 나오면 분양받아야지, 지금 이주하고 이제 철거하고 있는 데들 분양받아야지 했던 데들이 분양가 규제한다고 하니까, 분양보증 기준 바꾸면서 한다고 하니까 다 후분양으로 바꾸고 있잖아요. 그렇죠. 발표들을 하고 있어요. 후분양으로는 결정했습니다. 하니까 저거 분양 못 받겠네. 올 가을에 내년에 통장 쓰려고 저것만 내가 지금 저거 받으려고 몇 년을 기다렸는데 못 쓰네. 이제 이 사람들이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 통장으로 쓸 게 없네. 예, 그 상황이 되면서 그 사람들도 시장의 수요로 이렇게, 그러니까 과거에는 돈 들고 있는 몇 명 이었다라고 하면 내가 받으려고 했던 게 요번에 분양을 안 한대네, 후분양으로 간대네, 이제 이 사람들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제가 근래 제가 뭐 컨설팅이나 상담 이런 건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따로 연락 주셔도 의견 개진은 안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괜히 말 거들었다가 제 말대로 실수하면 그 사람 인생에서는 제가 과거에는 했는데 이제 잘 된 경우도 있지만 안 된 경우들도 있어서 사실 그 남의 인생에 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안 하거든요. 예, 잘 되는 거는 제 덕이죠, 조금 좋고 말지만 안 되는 거는 그 사람한테 너무 참
마음에 좀 이게 좀 부담이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대학교 후배가 이제 대학교 때 4년 후배가 카톡이 와가지고 아침에 이번에 가을에 전세 만기되는데 이번엔 사야 될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도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라 말아라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물어보면 잠깐 뭐 생각해주는 정도지 뭐 제가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얘가 이제 했다는 얘기는 심각한 거잖아요. 나름대로 가정사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무주택자 이제까지 지금 십몇 년 결혼하고서 무주택자인 사람들은 청약통장을 쓸 수 있다라는 옵션이 다 있는 사람인데 그냥 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청약통장으로는 되려면 이번 텀에도 얘는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미 눈높이가 그래 새 아파트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전세 수준보다는 조금 나은 걸로 그냥 뭐 떨어져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냥 이번에는 애 학교 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정착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보고 있는 지역을 얘기하면 해줘서 그 동네에서는 이런데 이 가격대 물건도 검색 간단히 해보니까 이 정도 선에 있는데 이런 거 사라 그냥. 그리고 제가 한 말이 여름 가기 전에 사라. 여기는 아직 지금 불이 아직 덜 붙어 있는데 지금 약간 불안하다. 이게 물론 그거보다 좀 더 빠져서 살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가을에 이사철에 본격적으로 뭐 강동구 이런 쪽은 입주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강동 쪽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들은 전세 가격이나 이런 게 역전세 나면서 붙이면 쓸 수 있고 조정받을 수 있는데 이쪽 동네는 또 없어. 그래서 야 그냥 너는 그럴 거면 이번에 그냥 무조건 뭐 안 맞는다고 매도인이 배짱 튕긴다고 해서 뭐 하지 말고 어지간하면 여름에 가을 오기 전에 결정을 하고 가는 게 맞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근데 결국 뭐냐면 과거 같았으면 너는 인마 청약통장 써야지. 그 정도 가점이면 해볼 만하다. 이렇게 할 만한 사람한테도 그냥 사라. 저도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오늘 3기 신도시 기사 보셨어요? LH의 변창흠 사장님이 발표한 거? 이번에 지금 오늘 뉴스 이 토픽에 난 꼽아놨는데 굉장히 지금 3기 신도시를 만들기 전에 전문가 포럼처럼 전문가들 뭐 50명인가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아무튼 그걸 하기 위한 이 발족 포럼 무슨 발족을 했어요 며칠 TF 전에. 같은 걸? 아니요 TF는 아니고 이제 TF는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그 의견을 줄 수 있는 그 분야별 전문가들 있죠. 근데 건축 관련해서 조언을 해주실 분들이 와서 했는데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의 민간 사람들 아파트 분양받고 싶은 사람이 원하는 거는 쭉쭉 뻗은 높은 아파트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잘 소비되는 아파트는 한강변에 전망 나온 아파트, 공원 전망 나온 아파트, 역가간 아파트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 공동체 문화가 없어지고 뭐 그러기 때문에 3기 신도시는 저층의 고밀 개발, 그러니까 용적률을 이빨 져야 되는데 저층으로 져야 된다. 그런 형태로 계약해야 된다.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그런 식으로 했다. 이게 공동체 문화가 사라지고 하면서 유럽에서는 그런 식으로 도시 계획을 바꿨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지금 요번에 가야 된다. 3기 신도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했고 그 의견을 말씀하신 분과 이제 비슷하게 이제 학계에 계신 분들도 반대하지 않고 대부분 동의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민간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오늘 지금 LH 사장님 원래 이제 SH 사장님 하시다가 이번에 LH 사장님으로 가셨잖아요. 내용이 그거야. 3기 신도시는 그렇게 고층 이런 고밀 개발 이런 거 안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좀 사실 당황스러웠던 게 얼마 전에 고덕 강일에 이 무슨 발표한 공동주택 무슨 이 개발 뭐 발표 설계안이 있어요. 그거 보면 이렇게 다 이렇게 고층 동이 일부 몇 개 있고 중간에 찐빵처럼 막 눌러놓은 빌라들 단지들 같은 거 이렇게 묶여 있고 이렇게 막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셨던 교수님의 주장이 뭐냐면 그렇게 저층 중심으로 되어 있어야 사람들이 보행 도로를 따라서 사람과 사람 간의 이 마찰, 그러니까 융합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공동체 문화도 생기고 한다 그런 건데 그게 사실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사실 이 동네만 나가도 있지. 방배동 이런 데들 보면 저층 주거지역들 단독주택지들 다가구 다세대 주택지들 있는 데들이 골목 단위로 한 블록 골목 가면 거기에 구멍가게 있고 미용실 있고 뭐 있고 뭐
길 건너 사당동도 가면 다 그런 식으로 주택지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필지가 뭐 40평에서 그렇죠. 80평 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다세대 주택 4층, 3층 이거밖에 못 지으니까. 상가주택. 예, 그렇게 해서 1층엔 주차장 놓고 또는 일부 위치 좋은 데 상가 놓고 해서 그렇게 다 지금 동네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주택이 없어? 많이 있죠. 있잖아. 근데 그럼 거기에는 솔직히 말해서 그 동네는 지금 공동체 문화가 이렇게 막 있어요. 공동체.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이 하시는 이 교수님들이 학교에서 연구하신 이런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동체 문화라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모델을 갖고 와서 그걸 갖다가 이제 택지와 단지화해서 이제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과연 민간에서 누가 그 기사를 이제 페이스북에 보니까 이상우 연구위원이 그 기사를 옮기면서 뭐라 그랬냐면 3기 신도시의 향방이 뭐 드러났다라고 했는데 그건 만약에 내 무주택 이렇게 있다가 해서 이제 쓰려고 하는데 3기 신도시 위치도 좋고 쓰려고 했는데 봤더니 보니까 빌라 같은 거예요. 3층, 4층짜리 이렇게 저층 고밀로 개발하면 이 간섭 있을 수 다세주택도 문제가 뭐냐면 세대가 너무 바짝 붙어 있어서. 이렇게 보면 창문 열면 이렇게 보이고 문 커튼 닫고 살아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 참. 그러니까 3기 신도시도 그런 향방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3기 신도시 청약하려고 했다가 봤더니 여전히 이건 좀 위치는 좋은데 나 이런 이기 신도시도 가보면 동탄 이런 데도 가보면요 또는 김포 이런 데도 가보면요 쭉쭉 뻗은 아파트들 있고요. 애초에 택지를 지을 때 그런 고층도 있지만 저층 주거 단지들에 대한 이 필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테라스 하우스 형태 또는 이제 저층 단지형 연립주택 이런 식의 필지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요새는 단독주택들 뭐 깡통주택 이런 것처럼 해서 묶어놓은 그런 단지들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가서 가격 비교해 보면 나오잖아요. 어떤 수요가 시장의 수요가 많은 건지. 테라스 하우스가 수요가 많이 있긴 있어요. 테라스 있죠. 하우스가 비싸요. 비싼데 보통 아파트 단지 안에 위치 좋은데 껴있는 테라스 하우스는 일반 아파트보다 한 5천에서 1억 정도 비싸거든요. 예, 이제 그런 건 비싼데 그게 아니라 다 그렇게 꾸며놓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예, 그래서 테라스 하우스 좀 특색이 있지만 연립주택 이런 거에 비교하자라고 하면 일반 아파트가 훨씬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의 수요를 거스르고 3기 신도시 공급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 3기 신도시로 기다리려고 했던 수요들도 다시 또 이제 마음을 못 잡고 갈피를 못 잡고 이거 저기 기다려서 저거 받는 것도 아닐 수 있겠는데 네. 이런 생각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 결국은 시장에서 나는 공급을 제때 줄 수 있느냐에 대한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언론에서 이렇게 소비되는 내용만 보더라도 이걸 기다리고 있는 수요층들은 내가 원하는 집이 기다려도 안 나오거나 나한테 순번이 안 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불안감이 쌓이면서 일부가 지금 이제 시장으로 나와서 일부 지역이 약간 지금 매도가 다시 우위가 되는 그런 역전 현상이 생긴 것 같고요. 사실 올 가을 하반기가 어떻게 될지 제가 불이 붙을 거다 이렇게 단언하는 게 아니에요. 올 하반기부터는 또 입주 물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입주 물량 공급이 쌓이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이 지금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 매수자들이 어떻게 대응할 거냐에 따라서 가격이 불안해서 확 번질 수도 있고 또는 잘 소화가 되면서 뭐 안정화갈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질문 하나 잘못했다가 아주 그냥 오늘 할 얘기 다 나왔어 지금. 네. 그럼 끊고 가죠. 그럴까요? 그만. 자, 좋습니다. 자, 일단 심리적인 요소가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서 추가 규제, 추가 대책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솔솔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굉장히 극도로 긴장되어 있는 아주 예민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시장의 분위기를 무시하고 정부의 발표, 국토교통부의 발표는 전혀 엉뚱한 쪽에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의 발표들도 보여지고 있는데 자 지금 일단 기사에 나오는 추가 규제에 대한 얘기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재건축 가능 연한은 준공 후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겠다.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
재건축 아파트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하겠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겠다라는 식의 대표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계속 나왔었던 얘기들이고 뭐 그렇게 시장에 크게 쇼크가 될 만한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제가 여기서 또 하나 관심 갖고 있는 게 이제 토지보상금이 풀린다라는 내용이 또 시장의 변수, 금리 인하와 토지보상금이 풀린다라는 게 하반기에 큰 역대급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대출이 안 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으나 토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출에 대한 문턱이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서 대출 규제 때문에 문턱이 낮은 토지 시장 쪽으로 자금이 흘러갈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대토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보상 문제도 있고 해서 토지 시장 분위기가 살짝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도 되는데 수장님은 이런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관심 없어요. 토지에 관심이 없다. 토시장을 흘러가서 토지로 대박 나는 사람이 있든 말든 네. 나랑 상관없는 얘기고 사실은 토지 투자 잘하는 분들 있고 저도 이제 뭐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강의하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토지 시장이 불안하고 막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주택 정책하고는 뭐 크게 상관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뭐 가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망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네. 이렇게 신문 기사가 나와서 읽긴 했는데 물론 뭐 특수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 보상금이 풀리면 영향을 미치는 지역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없어요. 이 자금이 다 소시로 쓸려 들어오거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토지에서 토지로 간다기보다는 네. 토지를 가지고 다시 주택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가 사실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뭐 경험적으로 보면 영향이 있대요. 예. 그게 봐봐 그냥 내가 없을 순 없죠. 내가 3기 신도시에 논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몇십억 받았어. 이거 땅을 살 수도 있는데 내 나이가 몇인데 서울에 하나 뭐 건물 하나 사서 주택 하나 사서 세나 받아 먹을까? 뭐 이제 돈 들어오면 뭔가 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에서 그렇죠. 선택지가 뭘까인데 그렇죠. 내가 땅으로 돈 벌었으니까 나는 여전히 땅이지 하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많이 받는 분 같은 경우에 근데 시장에 흘러 들어오긴 흘러 서울에도 들어올 것 같아. 하나 여기에도 하나 뭐 이런 본인 식으로.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녀분들한테 증여하는 형태고 자녀분들은 또 역시 본인들이 기대했던 쪽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시장의 유입 자체가 네 기본적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수요가 늘어나는 데에는 뭐 어떻게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긴 맞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일단 강 소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 실수요자면 경기 흔들리지 말고 지금 사라. 청약 할 수 있으면 아니야. 해라. 지금 사라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올해 지금 상반기에 막 엄청 분위기가 죽는 분위기로 갔으면 야 상황 좀 더 보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저는 이 지표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표를 본다는 게 저는 카페 트래픽을 보는데 지금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 보통 월요일이 제일 높고요. 화요일 비슷하고 수목금 이렇게 좀 떨어지다가 토요일 되면 확 죽었다가 일요일 되면 다시 살짝 올라가는 이 트래픽 흐름이 계속 이어져요. 근데 지금 월요일보다 화요일이 높고 화요일보다 수요일이 높아요. 수요일보다 목요일이 높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사람들이 카페에서 일간 트래픽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뭔가 이슈가 있을 땐 확 늘어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뭐냐면 그냥 카페에 와서 사람들이 글을 본다는 게 왜 보겠어요. 주로 우리 집 많이 오르니까 기분 좋아서 보는 사람도 일부 있지만 주로 뭔가 정보가 필요해서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 대한 내용을 찾기 위해서 카페 안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들을 계속 이 아파트가 좋을까 저 아파트가 좋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막 이렇게 님들 한 물어보고 이러면서 늘어나는 건데 이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수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 제가 얘기 여기저기서 했지만 카페 안에 대출이라는 키워드를 걸어놓고 대출 상담사 광고가 많이 올라와서 그 광고를 삭제하고 제재 처분을 하기 위해서 대출 키워드를 걸어놓고 봐요. 알람이 시도 때도 없이 떠. 전달 이전 달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대출에 대한 글이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출을 물어보려는 사람들이 나 중도금 대출 받는데 또는 집 살 때 이거 지금 LTV 40이라는데 이게 무슨 소리 이걸 갖다 물어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의 이 에너지가 이 게시글들 분위기 속에서도 지금 일부 읽히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너 지금 상황에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네가 그렇게 사기로 맘먹었고 실수요고 그렇게 갈 거라고 하면 지금 맞겠다. 지금은 맞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시장이 계속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고 트래픽은 계속 빠지고 재미도 없고 계속 싸우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야 좀 분위기 봐서 뭐 해도 되겠다. 올 겨울 정도 예를 들어 보통 이제 겨울에는 이 싼 물건들 또는 이제 겨울에 거래 단절되고 하면 그런 물건도 있으니까 겨울에 봐. 겨울에 아마 지금보다 금매들 네가 좀 더 유리한 포지션에서 살 수도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실수요 한 채는 언제든 사야 된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절대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알겠습니다. 않아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논란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랄까요? 지금의 정책이 현금 부자를 위한 거냐, 뭐 서민을 위한 거냐, 대출의 규제가 무주택 서민들한테도 영향을 미쳐서 이게 결국은 그 수혜가 뭐 다른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그러니까 나오면서 그렇게 동시에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에 어떤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분양가를 굉장히 낮추고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가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아까 3기 신도시 정책 이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네트워크가 늘어나고 확대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동체 회복을 위한,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른 개념의 주택 정책이죠. 이제 이런 주택 정책을 믹스해가지고 정책들을 내면서 시장을 안정화하려고 되게 꾀하고 있는데, 그게 아이러니하게 이 공급을 더 축소하거나 또는 수요층이 접근하기 되게 힘든 상황으로 이렇게 좀 악순환 부작용들이 나타나면서 수요자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면서 시장이 지금 불안하게 달하고 오르고 있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시장이 불안하다서 결론하겠습니다. 이거 뭐 계속 얘기가 커져가지고 네. 일단은 시장은 굉장히 불안한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고요. 추가 규제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름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 답변은 지금 저희 일간 트래픽이 300만이 넘어서 320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은 원래 비수기잖아요. 놀러 다니고 휴가 가고 그러는데 7월 달, 8월 달에도 이 트래픽이 만약에 유지되잖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9월 달, 10월 달, 8월 중순 이후부터 이게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불안해질 여지가 있어요. 그렇게 만약에 간다고 하면 바로 진화하기 위한 대책이 나오겠죠. 보면 우리 8.2 대책도 8월 초에 나왔고, 네. 그 다음에 8.3.1 대책도 8월에 나왔고, 9.13 대책도 9월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뭔가 이 시장에 충격을 주기 위한 대책을 낼 겁니다. 추가 대책을 당연히 낼 거고, 그러니까 8.2 대책 나올 때도 사실은 6.19 대책이 먼저 있었습니다. 시장이 이럴 것 같으니까 일단 먼저 대책을 내놨다, 아니겠다 싶으니까 굉장히 세게 냈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규제 수준은 절대 약한 수준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꿈틀거리고 움직인다라고 하면 굉장히 또 더 강력한 걸 내놔서 시장의 어떤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걸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의 정책이 진짜 되게 빨리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고, 뭐 8월달, 9월달 가서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면 불가피하게 나올 거다 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규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번 달 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야 될까요? 라는 시민들한테 질문을 했다가, 그게 이제 네. 그 권익위에서 한 건 아니고 권익위 사이트에다가 기획재정부가 올린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은 옛날 2005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판박이처럼 또 한 거죠. 양도세 면제를 없애면 어떨까요? 근데 금방 반대가 많아서 내렸죠. 그러니까 결국은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지금. 네. 자, 그런 식의 얘기들이 있었고 반대가 굉장히 심하게 나오게 되면서 해당 게시물이 삭제가 됐던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 분야에서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자, 아무튼 시장은 불안하고 추가 대책은 초입기에 들어갔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어느 쪽으로 가게 될지 향방이 매우 조심스러운 그런 시기다라고 정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전역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김현미 장관은 답변을 회피를 했어요. 네, 그래서 27일 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방송 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뭐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우연히 TV를 틀었다가 우연히 실제 보게 됐는데 일단 답변하시는 내용들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답변하신 것 같더라고. 그 특징이 뭐냐면 그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답변지를 펼쳐 놓으시고 그걸 가지고 넘겨가시면서 답변하시는 모습들을 봤는데 자 일단 지금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불가하다라는 얘기가 벌써 매스컴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자 지금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 HG에서 분양가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후분양으로 후딱후딱 넘어가고 있다는 발표들을 함에 따라서 결국은 지금의 방식이 고분양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형태로 결론 내렸고 그리고 인정하시더라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적용을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기자분이 질문을 하자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셨는데 어쨌든 내용은 그래요. 요건을 충족을 하려면 일단 주택가격이 급증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배를 넘어서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3개월 평균을 내면 가격 상승률이 없어서 지정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첫 번째. 현재는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요. 제 분양가 상한제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분양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원래 없던 얘기예요. 옛날에 없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불안하니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도 계속 있었어요. 근데 아무 때나 되지 않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정하면 그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가 작동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지역 공고를 내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 낼 수 있는 기준 자체가 과거에는 허들이 되게 높았어요. 이렇게 될 경우에만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해라 할 정도로 높게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잖아요. 서울 수도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굳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하라는 얘기를 민간 택지 하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 택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했던 거죠. 근데 심지어는 재건축 활성화 대책도 내놓고 그랬잖아요. 민간 택지가 사업을 안 하니까 그렇죠. 공급이 안 생기니까 그렇죠. 분양가 상한제는 상극인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2017년 8월 2일 날 이제 8.2 대책 내놓으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하는 기준을 완화하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완화했어요. 그렇죠. 완화한 기준으로 볼 때도 지금의 서울 부동산 시장은 보니까 이게 급등하는 모양새가 아직 이렇게 쌓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부 지역은 빠지고 있고 일부 지역만 지금 살짝 이제 올라가는 거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적어도 3개월 이상 돼야 발동을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당장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말한 내용의 보관은 아마 그걸 겁니다. 또 바꿔야 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선정할 수 있는 기준 자체를 바꿔야죠. 또 바꿔야지 적용할 수 있다는 건데 또 바꿀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되게 현실적인 문제. 왜 말도 안 되게 허그는 원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원래 집 짓다 무너지면 집 짓다 못 지으면 대신 지어줄 수 있게끔 분양받은 사람들의 권익을 위해서 말 그대로 보험 들어야 분양 승인 내줄게 구청에서 하는 거고 그 보험을 그냥 이상한 업체에다 맡기면 안 되겠으니까 공사가 나서서 했던 거예요. 근데 얘네가 이 금액의 분양이 오면 우리는 안 해줄 거야.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원래 달성해야 된 취지하고는 다르게 분양가를 억제하는 역할을 해오는 형태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게 사실 문제죠. 분양가 상한제를 만약에 제도가 있으니까 그 제도에 따라서 분양가를 억제하는 게 맞을 텐데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 서울시의 정비사업 분양 물량들은 다 대부분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철거하고 해서 한참 뒤에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규제를 다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기준을 되게 높여요. 아니 기준을 훨씬 낮춰요. 그래서 강남구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금 묶잖아요. 그럼 지금 후분양제하고 있는 걔네들을 분양가를 낮출 수 있을까요? 하나도 못 낮춰요. 왜냐하면 적용 기준 자체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일반적인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기 전에 그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면 분양가 규제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니까 그런 거지,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 사업은 그 기준 날짜가 관리처분 계획 접수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상하 2차, 뭐 둔촌주공, 뭐 이런 데들 전부 다 관리처분 계획 접수는 2017년에 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지금 2019년에 분양하려고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지금 뭐 원벨린이 앞으로 나올 단지들은 다 2017년 이전에 다 분양 이 관리처분 계획인가 접수를 했거든요. 그 시점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아니었죠. 그러니까 얘네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될 일이 없어요. 그 룰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걸 번복해서 바꾸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소급 입법이 되는 거고 위헌 소지가 있죠. 그때는 아니었는데 왜 갑자기 바꿔서 이렇게 되냐.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바꾸진 못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바꾼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러니까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발동 요건을 훨씬 낮춰서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앞으로 서울에 나올 분양 물량들 대부분은 이미 다 빠져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고 분양을 할 수 있게끔. 준공후 분양하면 잡을 카드가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완화해서 이 가격 이렇게 할 거니까 니들 조심해. 이렇게 엄포를 놓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미 다 빠져 있는데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미 알고 있는 경우는 알 수 있고,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엄포용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말만 나오면 지금 엄청나게 말이 길어서 오늘 엄청나게 길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자, 어쨌든 좋습니다. 자,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 맥락을 잡을 수 있었던 건 뭐였냐면, 일단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역할이 사실상 수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일종의 보험의 역할이어야 되는데 엉뚱한 방식으로 분양가 규제하는 형태로 이용되어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방식들이 고분양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 서로가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른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분양가를 억누른다고 해서 강남 집값이 과연 잡힐 것이냐에 대해 굉장히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시고 계시는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정부의 고심이 좀 깊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강력한 방법을 찾아내야 될 텐데 과연 그런 부분들이 있을지, 또 시장에서 또 어떻게 생각하게 될지 아무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분양가 규제, 그래서 연달아서 같이 이야기 한번 나눠볼 텐데, 분양가 규제하고 나서 결국은 분양가 규제 기간이 시장에 매물을 거래할 수 있는 수준, 시간이 흘러가고 나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폭증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연일 이슈가 또 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HUG에서 분양가 심사를 강화했던 아파트들이 2017년에서 2019년 서울 분양 아파트가 분양가 대비 100% 오른 곳도 있고, 가격 통제보다는 후분양 등 분양 방식으로 변화를 하게 되면서 분양가를 누르는 것 자체가 큰 실효성이 없다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혀가고 있는데요. 일단 얘기 나왔던 것들이 마포 프레스티자이 같은 경우에 뭐 꼼수 분양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은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어디냐, 여기 보면 5억 8천에서 10억에 분양을 했는데 현재 시세는 약 12억 5천에서 13억 2천 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미분양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왔었던, 우리 별별사에서 다루었던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분양 가격이 7억 9천에서 8억 7천이었는데 지금 현재 조합원 입주권은 9억 3,800만 원 정도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분양가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이처럼 분양가 규제가 크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효과를 못 본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이런 방식들을 선택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계속 하겠죠.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딱히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서 그 김혜미 장관은 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분양 원가에 대해서 항목들을 늘려서 분양 원가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할 수 있어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얘기들을 또 다시 언급은 하시던데 아까 얘기 나눴던 것처럼 쉬워 보이진 않는 거, 네, 그런 부분들이 고려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보면서 느끼는 건데 많이 오르긴 올랐나 봐요. 많이 올랐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근래에 분양했던 애들 중에서 말 그대로 로또 분양이라고 했던 수준으로 분양가가 많이 쌌던 데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고, 그렇지 않은 데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자면 아까 홍제역 저 해링턴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저는 그건 안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합원가 9억 3,800이면 최고 로얄 물건 얘기일 거고, 그다음에 일반 분양 물건은 보통 일반적으로 조합원들이 로얄동 로얄층 받고 남는 물량 했을 거니까 그냥 원래 아파트 안에 상한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냥 상한가 정도가 녹아 있을 수 있다. 올라봐야 그렇게 많이 안 오른 수준일 것이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분양가가 더 싼 거였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인근에 홍제원 아이파크, 지금 뭐 홍제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경우가 실거래가들이 더 높은 가격대들에 거래된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지나고 나면 뭐 먹을 게 더 만들어지거나 할 수도 있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자꾸 논란이 되는 부분이 결국 분양 초반에 비싼 가격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미계약이 속출이 됐죠. 그래서 무순위 청약으로 연결됐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무순위 청약을 신청했었던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결국은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아무튼 그런 얘기들이 자꾸 이제 시장의 위화감도 조성을 하고 이게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에 대한 어떤 시장의 반감도 만들어내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청약시장과 분양가 규제와 현재 시장의 시세 거래 가격에 대한 차이, 이렇게 대략 짐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기사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그거죠. 분양가를 아무리 낮춰봐야 분양 받는 놈만 대박이지 시장 자체의 가격을 낮추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제 그런 포인트에 맞춰서 기사를 쓴 것 같은데, 이게 전체 신규 분양 물량은 시장 자체에서 보면 서울의 아파트가 몇 채인데 1년에 아파트 분양하는 게 몇 개겠어요. 그러니까 그 일부를 가지고 전체 가격을 다 컨트롤할 수 있냐 없냐. 예.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물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뜨거운 물이 엄청나게 있어. 거기에다가 말 그대로 얼음을 하나 넣어도 엄청 차가운 물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뜨거운 물을 미지근하게 만드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이 결국은 밑에서 물이 뜨겁게 달아오른 에너지원이 있으면 결국 이 낮은 분양가로 시장을 시키기 위한 매력 있는 물건을 얼음을 조금 몇 개 넣는다고 하더라도 일부 맹탕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그 뜨거운, 이건 손 내보면 뜨거운 물일 거예요. 근데 얼음을 왕창 부을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이 야, 이 중탕이 돼서 야 식었네 할 수 있겠죠. 근데 얼음을 왕창 넣을 수 있는 정책을 지금 안 하고 있죠. 얼음은 여전히 되게 엄청 차가운 얼음을 진짜 조금 넣는 수준의 정책이 지금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물리적으로 서울 안에서의 아파트 얼음을 만들 수 있는 개수는 한계가 있잖아요. 새 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개수는. 그러니까 분양가를 아무리 낮춘다고 하더라도 그 몇 개의 얼음들을 받는 사람만 뜨거운 물에 동화돼 가지고 굉장히 찬물이었는데 난 되게 뜨거운 물이 됐다.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런 식으로만 지금 상황에선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 분양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양가를 낮게 해서 공급하려고 하는 모양새는 뭐 정부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사실 그 밑에 있는 에너지원 수요들을 잠재울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걸 찾아야 되는데, 강력한 추가 규제. 난 모르겠어요. 자, 지금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 한편으로는 뭐 제가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서울만 이렇잖아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춥단 말이에요. 지역에 따라서 네. 전체적으로 좋은 분위기는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고민이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일단 시장에 에너지가 어떻게 좀 잘 분산이 되게끔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좀 쉽게 만들어 주든지 뭔가 대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 시장의 현장 분위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돌아가는 얘기 들어보는 게 제일 재밌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전화 연결 찬스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처음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지역은 잠실 5단지? 잠실 5단지. 네, 거기 뭐 우리 시장님한테 재건축의 대마니까 왜 안 해주냐 맨날 그러지만 네. 그러면 사업이 시장님이 안 해줘서 안 갈 것 같지만 또 시장의 분위기는 다를 수 있죠. 그렇죠. 저는 사실 들어서 얼추 알고 있지만 네.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실제 이제 들어서는 다른 분들한테 들은 얘기니까 현장에 있는 중개업소 사장님한테 좀 얘기 들어보고 싶네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기사만 접할 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접하시는 분은 과연 재건축은 추진이 잘 되는지, 뭐 시장은 과연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변화가 있는지 이런 건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잘 되셔야 될 텐데. 제가 아까 전화 드려서 좀 여쭤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저희가 지금 별별수다 방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 시장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재건축의 가장 대마 중에 하나죠. 네, 잠실 5단지의 현재 상황과 분위기를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는데, 네,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네네. 지금 뭐 재건축이 굉장히 뜨겁게 달아올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뜨겁게 달아올랐나요? 글쎄,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러면 집값이 많이 올라서 매매가 많이 된 걸 얘기하지 않을까요? 네네. 그러면 예. 거래가 많이 됐어요? 매매가 되니까 집값이 좀 계속 올랐던 것 같고 지금은 약간 좀 주춤한 상태예요. 너무 올라서 저희 부동산도 너무 많이 오르는 걸 바라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은 조정 기간이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예.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계속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일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들은 있는데 진짜 가격은 많이 올랐나요? 그렇죠. 지난 3월 뭐 이렇게 최저가에 비하면 지금은 그거에 비해서 한 뭐 3억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3월 달에 비해서 3억 정도가 올라갔다? 예. 그때 뭐 16억 초반대에서부터 지금은 34평이 19억 뭐 5천까지도 매매가 나오고 있으니까 아, 그래요? 올랐다고 봐야죠. 예. 그런데 잠실 5단지의 재건축 진행 상황 자체는 지금 뭐 그렇게 고속도로 달리듯이 팡팡 달려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사업 시행 인가 전이거든요, 지금. 근데 저희는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문제는 서울시에서 허락을 안 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이제 데모도 하고 또 뭐 프랜카드도 붙여놓고 이런 액션을 많이 취하고는 있었죠. 그래도 사업 진행은 안 되는 거죠, 지금? 그건 지금은 이제 그 뭐 저번 그 면담에서 보면 이제 뭐 음마 아파트나 5단지 같은 경우 현재는 지금 해주기 힘들다. 워낙 집값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해주게 되면 또 집값이 올라가니까 좀 기다려라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좀 기다려라 하는 상황에서도 거래는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죠. 간간히 거래는 이루어졌으니까 계속 올랐던 건데 지금은 약간 뭐 좀 주춤한 상태입니다.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5단지 말고 인근에 그 엘리트 예. 레파라고 불리워지는 기존 아파트들 있잖아요. 예, 거기도 조금씩 오르고 거기도 매매가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대출 규제가 심해서 예. 사람들이 쉽게 살 수 없을 거다라고 예상들을 했는데 지금 네. 거래가 되는 것들은 대출 문제는 어떻게 안고 가나요? 그거는 뭐 그 미리 자금이 보유하고 있든지 집을 팔고 왔든지 뭐 거의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니까 돈 많은 사람이 많다는 뜻이겠죠? 아, 돈 많은 사람들이 대출에 대한 큰 제약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매수 그렇죠. 쪽으로 그러니까 간다. 5단지 같은 경우도 초기 투자가 너무 많이 되잖아요. 전세값이 너무 싸니까. 네네. 그런데도 뭐 이렇게 작은 계획 조달서에 보면 네.
예, 별로 그렇게 큰 문제 없이 그냥 다들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대출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 잠실 쪽을 사시는 분들은. 아, 그래요? 예, 아니면 그거에 비슷한 집을 팔아서 또 옮기는 사람들. 왜냐면 1, 2, 3, 4단지 이쪽 엘리트에 있는 사람들이 또 팔아서 새로 지어지는 5단지로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대표님이 보시기에 투자 목적인가요? 아니면 나중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사시는 건가요? 그 투자 목적이 더 먼저라고 보셔야죠. 그렇죠? 아, 투자 목적이 더 많으신가요? 예, 지금 저희가 제일 비싼 게 36평이 21억, 뭐 제일 싼 게 19억 정도 선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그 뭐 반포나 다른 압구정동을 기준으로 하면 현재도 뭐 반포 같은 경우 평당 1억짜리 지어진 아파트도 있고 재건축이 아직 안 된 것도 평당 1억짜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저희가 지금 받게 되면 40평을 기준으로 해서 받는다면 그때 한 4년이나 7, 8년 후에 받는다 해도 충분히 가격이 뭐 30평이 30억이 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19억이나 20억에 산다 하더라도 그때 가면 그래도 거의 뭐 몇 년 기다려서 산다 그러면 10억 이상의 어떤 시세 차익을 보지 않을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매수자들이 워낙 똑똑하시니까 지금 현 상황을 판단을 해서 그래도 제일 뭐 이렇게 먹을 게 많은 게 재건축이니까 5단지를 찾으시지 않는가 싶어요. 그렇군요. 소장님은 뭐 여쭤보고 싶은 거 없으세요? 아니요, 잘 들었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그냥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예. 여쭤보려는 게 아니라 저 아는 분도 얼마 전에 잠실 3단지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신 이유가 뭐냐면 예. 이제 그러니까 지금 갈아타기 하는 거예요. 마포에 그렇죠. 집을 갖고 예. 있는데 마포 집은 나중에 팔고 잠실 지금 쌀 때 일단 사서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동네를 바꾸려고 하는 갈아타기를 하기 위해서 네. 매수 먼저 하신 거예요. 그렇군요. 엘리트에서 많이들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네. 거긴 기존에 한 10년 이상 된 아파트고 그 이제 여기 내부적인 5단지는 이제 그 수요도 미래 많이 투자 있겠네. 가치를 보면 네. 새로 지어질 집이니까 잠실에서 유일하잖아요. 새로 지어진 게. 그러니까 기존에 10년 이상 살으셨던 분이 5단지로 바깥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고 보셔야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잠실 네. 안에서의 수요 이동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뭐 많지는 않아도 예, 뭐 거의 있는 편이죠.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가지고 계세요. 아, 그러고 보니까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네요. 10년이나 되는 예, 10년이 됐어요. 예, 제가 들어간 지도 거의 10년이 됐거든요. 10년 넘었죠. 네. 그렇군요. 예. 네. 파크리오가 2008년 마지막이었는데. 자, 가슴 아픈. 예, 그래. 가슴 벌써 아픈 10년 추억이 넘었네요. 있는 곳이라.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나중에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주 봬요, 교수님.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잠실 5단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뭐 얘기 나오시는 게 반포 얘기 나오시는데 반포 쪽 분위기 한번 볼까요? 네. 어느 정도 되는지? 네. 네. 자, 우리가 가장 강점이 이거죠. 바로 전화해서 물어보면 된다는 거. 자, 보겠습니다. 오늘 PD님이 편집하시려면 힘들겠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것도 뭐 밑에 어디 왜 붙여주시고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청담부동산 구자동 대표님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네, 저희가 지금 별별수다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네. 방송 진행하다가 현장 분위기가 좀 궁금해서 네. 지금 뭐 반포 쪽 상황이라든지 뭐 일대 상황들이 어떻게 서초구 쪽 움직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네. 좀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는데 일단 네. 매스컴에서는 굉장히 가격 상승이 좀 심한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인가요? 우선은 일부 지역은 조금 약간 보합으로 멈춰 있어도요. 고가주택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 쪽으로는 전반적으로는 거의 물건들이 많이 빠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 쪽은 이제 방배 쪽인데 저희 쪽도 최근에 거래가 조금 있었지만 저는 저희 쪽은 그렇게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이게 뭐 크게 가격을 상승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이제 진행해드리는 손님들이 반포나 서초 아니면 대치 이런 쪽을 같이 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분들 물건을 탐색하다가 보면 한 달 전 정도에 비해서 이제 서초동에 있는 서밋 같은 경우는 한 1억 5천? 요 정도 이미 올라간 것 같고요.
반포 쪽은 저가 물건이 이미 다 빠지고 없는 상황이고, 대치, 뭐 롯데캐슬이나 동부 센트레빌 이런 애들도 최근에 많이 상승하고 있는 요인들이 있어서 최근에 인상폭이 시작됐다라는 게 거의 사실로 보이거든요. 그 사시는 분들,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목적은 주로 투자 목적인가요? 아니면 실거주 목적이 많으신가요? 실거주보다 투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전반적으로 투자 쪽으로 지금 바닥이 잡혀가는 것 같은데, 네네. 일단은 실거주 목적보다 투자 목적인 이유가 대출의 예. 부분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지금 반포 같은 경우에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 네네. 보통 뭐 30평대 아파트 어느 정도 하죠? 지금 거의 최근에 거래한 게 22억 6천이었는데 그 물건 같은 경우는 1년 가까이 비어있는 공실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저렴했던 거고요. 그 위에 물건들 같은 경우에 24억에서 26억 사이 정도. 요 정도가 그 반포 쪽에 있는 33평 가격이라고 보실 수 있죠.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은 이분들은 대출은 어떻게 해결을 하세요? 금액이 커서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이 안 될 텐데. 대부분 대출을 본인 명의로 받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으시고요. 이제 제가 이제 진행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를 끼고 매입을 하시면서 일부 자금은 이제 갖고 계신 걸로 하시고, 또 추가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것들은 다른 분 담보를 그분이 채무자로 진행하는 담보 제공자가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담보대출로 진행을 하지 않고 다른 걸로 진행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는 건 아니고 자금 조달 계획에 이제 명시되어야 되는 내용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찾으시는 거죠. 아, 그러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만들기 위해서 네. 다양한 시장에 네. 지금 뭐 어떤 뭐 꼼수 같은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그렇죠. 같은데. 사실상 그분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 매수하시는 분들은 없는 분들이 매수하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네. 뭐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네. 저 가격은 적정한 거로 보이세요? 지금 제가 지금 들으니까 외계어 같아요. 지금 뭐 22억, 24억 무슨 뭐 지금 잠실도 뭐 평당 1억 30억은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 나오니까 외계어 같은데 대표님이 네. 보시기엔 어떠세요? 모르겠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를 텐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저희 나라의 부동산 금액 자체를 저희 나라 안에서만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비슷한 수준의 경제 국가들을 레벨을 놓고 보면 저희 나라 수도권이 아직 그렇게 비싸다? 이건 아니고, 저희 나라의 현재 시점은 이제 그 경상수지로 인한 것들이 아니고 부동산 매매 투기로 인한 계속 거품이 늘어난다는 게 문제지, 부동산 자체만 갖고는 얘가 너무 비싸서 그렇게까지 접근하고 있는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대표님 저는 뭐,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 있어요. 대표님 궁금하신 거.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궁금한 건 아니고 이렇게 부드러운 네.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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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네. 더 질문 드리고 싶으나 오늘 우리 네. 강 소장님이 워낙에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네, 더 하면 안 될 네. 것 같고, 다음에 네. 일단 좋은 정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연락 네.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어우, 뜨겁네요, 생각보다. 네. 그리고 진짜 외계어 같아요, 듣고 있는데. 돈 벌어서 얼른 네. 좋은 집 사세요. 저도 이렇게 느끼니까 어떻게 보면 무주택 서민들 이 느끼시는 시장의 아파트 가격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그 어떤 뭐 예측 불허하는, 정말 뭐 남의 나라 이야기 같은 그런 얘기가 정말 사실일 것 같습니다. 이 상황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잠깐 통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의 가격 변동은 굉장히 있었던 것으로, 3월부터. 그리고 또 하나는 취득자금 출처에 대해서 뭐 다양한 이미 고민들을 사전에 해결하고 근데 오셨다라는 그게 거. 통한다는 게 되게 놀랍다. 그러니까 사실 타인의 주택을
대출 타인의 주택을 담보 제공 받아서 내가 차주가 돼서 그걸 갖다가 그 이자는 내가 그 담보로 내줄게를 가지고 그렇죠. 예, 그렇게 자금 출처를 낸다는 어떤 신박한 아이디어는 이게 사실 문제될 건 없잖아요. 그럼 없죠. 걔가 나를 믿고 담보 네. 제공해 준 거야. 빌렸구나. 그 내가 그 대출 은행에서 갚을 빌리나, 거야. 뭐 개인한테 빌리나. 근데 그게 그렇게 담보 제공이 되면 원래 LTV가 40이지만 그거 LTV 그런 식으로 해서 양쪽으로 믹스가 되는 그렇게 하면 분할이 되는구나. 또 좀 생각 좀 해봐야겠다. 진짜 놀라워. 네, 그렇지만 네. 네. 머리 좋으신 분들 많아요. 그러네요. 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오늘 쭉 나눠봤는데 특별한 이슈라기보다는 계속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려봤습니다. 시장 자체가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장이고 굉장히 불안한 시장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시장이 움직이지만 관망세도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정한 시장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뭐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도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 보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은데요. 저희 별별 수다도 많은 관심 가지시면 좋겠고요. 저희도 매주 새로운 소식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현장 방송 어떠셨어요? 전화 통화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국에 다 깔려 있는데. 지금 지방 분위기도 좀 듣고 네. 하면 지방 얘기 특히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울에서 얘기하는 지방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은 또 새로울 수 있지 않을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처럼 이슈가 없을 때는 그렇게 한번 집어넣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쪼록 장마철이 시작이 돼서 지금 날씨가 약간 좀 꿉꿉한 그런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장마도 슬기롭게 버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위에도 잘 챙겨가지고 다니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